내가 피땀 흘려 애들 키운 집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 집을 저 여자한테 넘겨? 정순자의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 앞에서 68세의 한 여인이 마침내 외치고 있었거든요. 순자,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겠다. 박태식의 뻔뻔한 대답에 법정 안이 술렁거렸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내 앞에서 남편은 차가운 진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제 남편이지만 제게 평생의 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정순자가 재판장을 향해 당당히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평범했던 어느 날 아침 세탁기에서 발견된 작은 영수증 한 장에서부터였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나한테 생활비 아깝다던 사람이 저런데 돈을 쓰고 다닌 거야? 118만 원. 노래방 영수증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정순자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딸 민정의 눈물 섞인 호소와 함께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평생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새벽 5시 반 정순자는 알람 소리도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인지 이제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을 알 수 있었죠.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는 남편 박태식의 모습을 살짝 바라보며 조용히 침실을 나섰습니다. 거실로 나온 정순자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페투니아, 봉선화, 그리고 작은 허브 화분까지 손바닥만한 베란다지만 정순자에게는 소중한 정원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물 줄 시간이야. 정순자는 물뿌리개에 물을 받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화분마다 물 주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어요. 페투니아는 뿌리 쪽으로 살살, 허브들은 잎사귀에도 살짝살짝. 이런 작은 차이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정순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동안 정순자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새벽이라는 시간이 유일한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화분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건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뿐이었어요. 순자야, 벌써 일어났어? 박태식이 잠긴 목소리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정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 화분들 물 주고 있었어. 커피 끓일까? 그래, 고마워. 박태식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비록 퇴직했지만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하며 사회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이웃들도 그런 박태식을 존경했습니다. 정순자는 커피를 내리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둘째 아들 민호는 미국에서 유학 후 그곳에서 직장을 잡았어요. 막내딸 민정이는 서울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 길을 잘 찾아서 다행이었지만 가끔은 아이들이 그리웠어요. 여보, 민정이가 언제 온다고 했지? 다음 주말에 온다고 했어. 손자도 데리고 온다던데. 박태식의 대답에 정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자를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비록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박태식은 오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바둑대회가 있어서 나가봐야겠어.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 나는 김 선생님이랑 시장 좀 보러 갈 거야.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정순자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아침을 먹으며 정순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힘들어도 애들 잘 키워놓은 게 내 자부심이지. 이제 남은 건 남편이랑 노후를 편안히 보내는 거였는데 새 아이를 키우며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던 날, 학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박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업이었지만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부업까지 하며 가족을 위해 애썼던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래도 우리 잘해왔지? 정순자의 말에 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만큼 열심히 산 사람도 없을 거야. 이제 60대 후반에 접어든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평온한 노후였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보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의 소박한 꿈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정순자는 점심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박태식이 갈아입은 바지를 세탁기에 넣으려다 주머니를 확인하는 습관적인 동작을 했어요. 휴지나 동전이 들어있으면 세탁기가 고장 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왼쪽 주머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휴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정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방 영수증이었어요. 그것도 보통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정순자는 눈을 몇 번이나 비볐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닌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118만 원? 정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박태식이 용돈으로 쓰는 돈의 몇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아니, 정순자 본인도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룸 사용료, 안주값, 술값까지. 그것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간 것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정순자는 영수증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박태식은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영수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이 돈이면 우리 생활비 2달치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박태식은 평소에 생활비를 아끼라고 자주 말했거든요. 마트에서 조금이라도 비싼 걸 사오면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이런 걸 사냐며 잔소리를 하곤 했죠. 그런 남편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날짜를 확인해 봤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그날 박태식은 경로당에 간다고 나갔었는데 저녁 늦게 들어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왔다고 했었죠. 그때는 별 의심 없이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샤워도 평소보다 꼼꼼히 했었거든요. 정순자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혹시 박태식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식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 커져갔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정순자는 문득 블랙박스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요즘은 이웃집 김 선생님이 자주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혹시나 해서 박태식의 동선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정순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이웃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선생님은 다행히 집에 계셨어요. 순자 씨, 웬일로 이런 시간에? 선생님 혹시 블랙박스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 화요일 저녁 시간대로요. 김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함께 영상을 확인하던 중 정순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6시경 박태식이 한 여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분위기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정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영상 속 박태식의 모습은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표정도 밝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어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김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순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저 이만. 정순자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소파에 앉아 영수증을 다시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이 평생 나한테 생활비 아깝다던 사람이 저런데 돈을 쓰고 다닌 거야? 40년 넘게 알고 지낸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정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영수증과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박태식의 변한 행동들까지. 정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영수증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만은 확고했어요. 그날 밤 정순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박태식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낮에 본 영수증과 블랙박스 영상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박태식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정순자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정순자는 박태식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고 동시에 무서웠어요. 혹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까봐 말이죠. 정순자는 박태식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둘의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휴대폰을 켜자 여러 개의 메시지 알림이 보였어요. 대부분은 경로당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이었지만 하나의 이름이 정순자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마담 지연. 정순자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담이라는 호칭이 왠지 불길하게 다가왔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대화창을 열어봤습니다. 처음 몇 개의 메시지는 비교적 평범했어요.
안부를 묻고 답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빠, 오늘도 고마웠어요. 오빠가 있어서 든든해요. 지연아,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순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도 이런 다정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박태식이 다른 여자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아래로 내려가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빠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오빠 같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정순자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박태식이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메시지를 더 확인해 보니 지연이라는 여자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수 지망생이었다가 지금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인이었어요. 혼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박태식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박태식은 그런 지연의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죠. 지연아, 내가 당신 뒷배가 되어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메시지를 본 순간 정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뒷배가 되어준다는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거든요.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해주겠다는 의미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금액이었습니다. 메시지 속에서 오가는 돈의 규모가 정순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수십만 원에서 시작해서 점점 금액이 커졌고 최근에는 수백만 원 단위의 돈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는 급하게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박태식이 관리하던 비상금 통장의 잔액이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퇴직금도 상당 부분이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이게 뭐야? 우리 노후 자금을. 정순자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박태식이 평생 모은 돈을 다른 여자에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정순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메시지 내용을 더 살펴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로당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고 했어요. 단순히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관계였는데 점차 개인적인 만남이 늘어났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박태식을 오빠라고 부르며 의지했고 박태식은 그런 지연을 보호해주고 싶어 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못다한 꿈을 당신이 이뤄주세요. 박태식이 지연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정순자는 이 메시지를 보고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함께한 인생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정순자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45년이 뭐라고.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박태식을 위해 살아왔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것, 남편의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했던 것,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박태식은 지금 다른 여자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자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들을 지연에게는 매일 해주고 있었어요. 정순자는 자신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후회스러웠습니다. 남편만 믿고 살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아직도 박태식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했는데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슬프고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정순자의 가슴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완전히 속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순자는 박태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박태식도 눈치챈 건지 왜 요즘 기운이 없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정순자는 별일 아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막내딸 민정이가 손자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자의 모습에 정순자는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5살 손자 준호가 정순자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정순자는 손자를 꼭 안으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순간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정은 아버지 박태식이 경로당에 간 사이 어머니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니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마른 것 같아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시죠? 민정의 세심한 관찰력에 정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딸 앞에서까지 티를 낼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아.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하지만 민정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그때 박태식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지면서 메시지 내용이 보였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발신자 이름은 마담 지연이었습니다. 민정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친구 중 한 명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마담이라는 호칭이 신경 쓰였습니다. 정순자는 민정이 메시지를 본 것을 알아차렸어요. 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거든요. 엄마, 아버지 친구 중에 마담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민정의 질문에 정순자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민정아. 정순자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민정이 먼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민정은 메시지를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이거 보세요. 민정은 화면을 정순자에게 보여줬어요. 하지만 정순자는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메시지 내역을 쭉 훑어보는 동안 정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서웠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이런 메시지를. 민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볼수록 충격이 컸어요. 자신이 존경하던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걸 알고 계셨어요? 민정의 질문에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요? 일주일 전부터. 정순자의 대답을 들은 민정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이런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엄마, 이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민정의 말에 정순자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딸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는데 결국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순자의 솔직한 고백에 민정은 어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40년 넘게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던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도 박태식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정순자가 시장에 갔을 때 이웃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기 박태식 씨 부인이야. 아, 남편이 노래방 여자랑 바람났다는. 그것도 돈을 엄청 갖다 바쳤다더라.
정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 벌써 동네 전체에 알려진 거였어요. 그 집 태식 씨 노래방 여자한테 푹 빠졌다더라. 나이가 몇인데 그런 짓을 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인이 얼마나 불쌍하겠어. 평생 고생만 하더니. 이웃들의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정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정순자는 급하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도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 안 됐다. 박씨 부인. 남편 믿고 살았을 텐데. 요즘 노인네들이 다 그래. 돈 생기니까 딴 생각하는 거야. 정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귀를 막고 싶었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집안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식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정순자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태식이 오늘 경로당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정순자가 박태식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박태식의 평범한 대답을 들으며 정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여전히 막막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민정이 변호사 사무실로 정순자를 데려간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딸이 아무리 말려도 정순자는 박태식과 직접 대화를 하려 했지만 남편은 계속 회피만 했거든요. 엄마,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해요. 민정의 제안에 정순자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곳에 와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상담실에 앉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다정한 표정으로 정순자를 맞이했지만 이야기를 들은 후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부인, 혹시 남편분이 집을 담보로 뭔가 하신 적이 있나요? 변호사의 질문에 정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잠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보세요. 변호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정순자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민정이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달 전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채권자는 김지연 씨입니다. 정순자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마담 지연의 본명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남편분이 집을 담보로 김지연 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넘겨줘야 해요. 정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 아이들을 키우며 정들었던 집이 다른 여자의 담보로 잡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빌렸는지도 나와 있나요? 민정의 질문에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정순자는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런 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김지연 씨 명의로 전세 계약도 체결되어 있네요. 보증금이 2억 원입니다. 전세 계약이요? 네, 남편분이 보증인으로 서명하셨어요. 정순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태식이 지연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민정이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정순자는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서 남편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일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하거든요. 정순자는 변호사가 건넨 서류 뭉치를 받았어요. 박태식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자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조용히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박태식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정순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여보, 정순자가 박태식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거든요. 왜? 박태식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정순자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태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킬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건 말해보세요.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다면서요? 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박태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정순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피땀 흘려 애들 키운 집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 집을 저 여자한테 넘겨? 정순자의 절규에 박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정순아,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겠다. 박태식의 뻔뻔한 대답에 정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내 인생이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나랑 애들이랑 산 건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에요? 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따졌습니다. 박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정이 옆에서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민정아, 너는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박태식의 차가운 대답에 민정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존경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정순자는 서류를 다시 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했어요?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어요? 속인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이 모든 게 우연이에요? 박태식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미 들통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연이요? 이제는 대놓고 그 여자 이름을 부르네요. 정순자는 박태식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어요. 조금의 미안함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정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태식은 거실로 가서 잠을 잤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따로 잔 밤이었습니다. 박태식과의 대화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순자는 하루 종일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박태식은 여전히 거실에서 지내며 정순자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순자는 나갈 기분이 아니었지만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정순자 씨죠? 여인의 말에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순자는 온몸이 굳어졌어요. 바로 그 마담 지연이었습니다.
정순자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지연이 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지연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순자는 멈춰섰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순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지연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으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은 정순자의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죄송해요. 정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어나세요. 무슨,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사실 저 사람한테 속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연의 말에 정순자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 돈, 사실 제 빚 갚는 데 쓴 거예요. 빚이요? 네, 제가 도박에 빠져서 만든 빚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지연은 울먹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젊었을 때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노래방을 차렸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스트레스로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박태식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순자는 점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태식이 지연을 사랑해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계속 돈을 주시면서 자꾸 만나자고 하고 지연은 박태식이 자신을 소유하려 하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주는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만 해도 질투를 하고 어디 가는지 계속 확인하고 무서웠어요. 정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태식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태식 씨가 제 빚을 대신 떠안으셨다면서 못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빚을 대신 떠안았다고요? 네, 제가 빌린 돈을 박태식 씨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으로 저한테 계속 의존하라고 하신 거예요. 정순자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박태식이 지연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지연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아줌마,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박태식 씨가 결혼하신 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큰 돈이 될 줄도 몰랐고요. 지연은 박태식이 자신을 독신이라고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헤어지려고 했는데 박태식 씨가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서 못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정순자는 박태식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던 거죠.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하고 지연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지연보다 박태식에게 더 화가 났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남편이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네, 박태식 씨는 제가 자신만 바라보길 원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정순자는 박태식의 메시지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지연을 지켜주겠다는 말, 뒷배가 되어주겠다는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아줌마, 저 이제 정말 끝내려고 해요. 더 이상 이럴 수 없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담보 해제 서류예요. 제가 직접 가져왔어요. 정순자는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어요. 정말로 집의 담보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가져왔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아줌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집인데 제가 빼앗을 수는 없어요. 지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순자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박태식 씨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이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돈으로 사람을 묶어둘 수는 없다고요. 정순자는 지연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박태식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허영심과 남은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려 한 것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을 보며 남성적 자존심을 만족시키려 했던 거죠. 아줌마, 정말 죄송해요. 이 모든 일이 제 잘못이에요. 지연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자는 지연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됐어요. 일어나세요. 그날 지연이 떠난 후 정순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태식에 대한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지연이 다녀간 지 일주일 후 정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큰아들 민수가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고, 둘째 민호도 미국에서 연락을 받고 화상통화로 참여했습니다. 막내 민정은 이미 며칠 전부터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엄마, 정말 소송을 하시려고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야겠어.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다 망해. 정순자의 단호한 대답에 아이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화상통화로 참여한 민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변호사비 보내드릴게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세요. 아이들의 지지를 받은 정순자는 힘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생겼거든요.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정순자는 박태식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집에 대한 담보권 해제와 사기 혐의로도 고발장을 냈어요. 박태식은 소장을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정순자와 정말로 법정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순자야, 이럴 필요까지 있나?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잖아. 박태식이 정순자에게 다가와 말했지만 정순자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정순자의 차가운 대답에 박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 되었어요. 정순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함께했어요. 민호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함께한다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박태식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혼자서 온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순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인사하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정순자는 긴장되었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변호사가 정순자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박태식이 부인 몰래 재산을 처분하고 다른 여자에게 준 것, 집까지 담보로 잡은 것 등이 상세히 제시되었어요. 박태식의 변호사는 부부간의 일이니 합의로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재판장이 정순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순자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는 45년 동안 박태식과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정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 꿈도 제 행복도 모두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순자의 진심이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 사람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우리 가족의 미래를 맡겨버렸어요. 정순자는 박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 남편이지만 제게 평생의 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박태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순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거였어요. 지연은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증언을 시작했어요. 박태식 씨는 저에게만 돈을 준 게 아닙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른 여자에게도 돈을 줬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명 더 있어요. 정순자도 놀랐습니다. 박태식의 이중 생활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예요. 지연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박태식 씨는 젊은 여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걸 즐겼어요. 저한테도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박태식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연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박태식 씨의 장난감 같은 존재였어요. 돈으로 우리를 묶어두고 소유하려 했죠. 정순자는 지연의 증언을 들으며 더욱 확신했어요. 박태식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민수와 민정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저런 사람이었어요?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오빠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나 봐. 민수도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정순자는 법원 앞에서 박태식과 마주쳤습니다. 박태식이 다가와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정순자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당신 진짜 모습을 다 봤어요. 박태식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민수와 민정이 어머니를 감쌌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의 차가운 말에 박태식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정순자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민정의 말에 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정순자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보였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순자의 완전한 승리였어요. 집은 온전히 정순자의 소유가 되었고 박태식이 만든 모든 빚도 박태식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정순자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밝은 곳으로 나온 기분이었거든요. 박태식은 법원 앞에서 정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순자야. 박태식이 정순자를 불렀지만 정순자는 그냥 지나쳤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민수와 민정이 어머니의 양옆을 지켰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었어요. 실망이 너무 컸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민정의 말에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주말 박태식은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갈 곳이 많지 않아서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로 했어요. 지연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정순자는 박태식이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는 건데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박태식의 마지막 짐이 실린 트럭이 사라진 후 정순자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같은 공간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공간이 된 거였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박태식이 쓰던 방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이 도와주며 벽지를 바꾸고 가구도 새로 샀어요. 화사한 색깔로 바뀐 방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 방에서 뭐 하실 거예요? 취미 생활이라도 해볼까? 정순자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림 그리기, 꽃꽂이, 요리 배우기. 그동안 가족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정순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경로당에 들어서니 여러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셨죠?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에 정순자는 감사했어요. 소문이 다 났을 텐데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졌어요. 정순자의 밝은 대답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거든요. 그날 정순자는 경로당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떡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민정이가 어렸을 때 자주 만들어주던 인절미였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동네 꼬마들이 떡을 받아 먹으며 좋아했습니다. 정순자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행복했어요. 할머니, 또 만들어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자주 만들어줄게. 정순자는 아이들과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순자는 베란다의 화분들에 물을 줬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얘들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정순자는 화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정순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민호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화면 속 민호의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정순자 자신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게, 나도 그런 것 같아. 엄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미국으로 놀러 오세요. 여행도 하시고. 그래, 생각해 볼게. 정순자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통화를 마친 후 정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같은 얼굴인데도 표정이 훨씬 밝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얼굴 같네. 정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순자는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경로당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에는 꽃꽂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강사의 격려에 정순자는 용기를 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거든요. 몇 주 후 정순자는 경로당에서 작은 꽃꽂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순자 씨,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어쩜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세요? 사람들의 칭찬에 정순자는 뿌듯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순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쓰고 싶어졌거든요. 오늘은 꽃꽂이 전시회를 했다. 사람들이 내 작품을 좋아해줘서 기뻤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찾은 것 같다. 늦었지만 이제는 나답게 살 거다. 정순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베란다의 화분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정순자가 좋아하던 7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습니다. 정순자는 그 노래를 들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힘들었던 시간들, 슬퍼던 순간들, 그리고 기뻤던 기억들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지금의 정순자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의 인생은 끝까지 버텨야 꽃을 피운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네. 정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기대되었거든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